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그런데 이 친숙한 성경 속 비유를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 지드는 완전히 새롭게 자신만의 언어로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탐구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요. 지드는 먼저 고백부터 합니다. 이 책이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말이죠. 이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은밀한 기쁨이고 마치 여러 개의 그림이 합쳐진 고대의 삼면화처럼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엮어낸 아주 개인적인 작품이라고 밝힙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바로 이 구절에서 지드의 의도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신이 자신을 이겼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신을 이겼다 이런 걸 증명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대신에 그는 스스로를 그림 속 기증자처럼 탕자의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세웁니다. 탕자가 느꼈을 그 기쁨과 슬픔, 그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자기도 똑같이 느끼면서 말이죠. 미소와 눈물이 뒤섞인 이 고백이 책 전체의 분위기를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무슨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환멸과 극심한 피로감에 찌들어서 거의 떠밀리듯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스스로를 향한 기만, 그 여정의 끝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인 거죠. 아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그는 자신의 환상에 지쳤다, 또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꼈다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 같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잠시 잊게 해줄 도취와 자극적인 감각을 쫓았던 거죠. 그 여정의 끝은 뭘까요? 결국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결핍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떠나온 집에 대한 기억들로 가득 찹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의 얼굴, 다정했던 어머니의 손길 같은 것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정원에 대한 기억도요. 이 정원은 참 이중적인 공간이에요. 물이 흐르는 풍요롭고 안락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답답하고 갇혀있는, 그래서 그토록 탈출하고 싶었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기억들이 그가 떠나온 세계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아들의 여정이 얼마나 복잡한 성격의 것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찾았던 건 행복이 아니었어요. 행복을 대신할 도취였죠. 그런데 돌아와서 깨달은 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결핍 자체를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파괴에 가까운 깊은 탐색이었고 그 끝에서 마주한 건 결국 텅 빈 공허함이었던 겁니다. 그가 집에 다가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질녘, 저 멀리 집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려요. 자신의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꼴을 차마 대낮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돌보던 돼지들과 똑같이 먹었던 그 달콤한 도토리 한 줌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뼛속까지 시린 소외감을 느낍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낯설게 변해버렸어요. 심지어 가족이 키우던 개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을 향해 지저댑니다. 하인들은 멀찍이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볼 뿐이죠. 결국 그들은 주인을 부르러 갑니다. 이 장면들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조차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극적인 재회가 펼쳐집니다. 아버지의 반응은요, 정말 즉극적이고 압도적입니다. 아들의 남루한 행색이나 뭘 잘못했는지 따위는 전혀 묻지 않아요. 마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저 달려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오는 내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그 고백을 쏟아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장 낮은 하인의 자리라도 좋으니 제발 받아만 달라는 아주 절박하고 공식적인 간청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아들의 이 처절한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은혜가 그 말을 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준 즉각적이고 완전한 사랑 앞에서 아들이 준비해온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고백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행동이 말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순간이죠.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하인들에게 4가지를 명령하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는 귀한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요. 이 명령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인 회복의 행위입니다. 아들이 겪었던 결핍과 수치심을 완벽하게 뒤집고 그의 지위와 존엄성을 다시 세워주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이 말 그대로 행동으로 넘쳐 흐르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도 않아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직접 어머니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애도했던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이 기쁨은 마치 노래처럼 순식간에 온 집안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온 집안이 기쁨의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 형이죠. 그에게 이 소란스러운 축제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기쁨의 재회에서 첫 번째 갈등의 조짐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형이 느끼는 분노의 핵심입니다. 형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이 상황을 사랑과 용서라는 따뜻한 렌즈로 보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로라는 차가운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평생 아버지를 섬긴 나보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죄인에게 더 큰 상을 주는가 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에게는 사랑보다 올바른 질서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드가 설정한 근본적인 사상적 대립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형제 간의 질투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대표하는 사랑의 세계에서는 돌아온 아들은 그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일 뿐이고 잔치는 당연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형이 대표하는 질서의 세계에서는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이 잔치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보상에 불과한 거죠. 결국 형은 잔치에 참석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죠. 오늘 밤은 넘어가겠지만 내일은 반드시 동생을 꾸짖어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참석은 진정한 화해나 수용이 아니라 기쁨의 일시적인 대여일 뿐인 셈이죠. 이 아슬아슬한 타협이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은 대화의 무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밤이 깊어갑니다. 횃불은 꺼지고 잔치도 끝났습니다. 집안은 피곤한 잠에 빠져들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죠.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드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조용히 등장시킵니다. 돌아온 탕자의 옆방에서 그의 어린 남동생이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미묘하지만 심오한 순간은 이야기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인물, 잠 못 이루는 어린 소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의 잠 못 드는 밤은, 그리고 그가 꾸고 있을 꿈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이야기의 문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앙드레지드의 탕자의 귀양,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탕자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열어준 아주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장면까지 함께 살펴봤었죠. 시끌벅적했던 환영의 밤이 지나고 이제 아주 고요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로 이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둘만의 대화를 시작해요. 어젯밤의 그 기쁨과 환희는 이제 좀 가라앉고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묵혀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다른 어떤 안부 인사도 없이 그냥 되뜸 이 대화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질문부터 던져요. 아들아, 대체 왜 나를 떠났느냐?
이 질문 여러분, 이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의 뿌리를 뒤흔드는 질문이고요. 또 아들의 정체성과 아버지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이 기나긴 대화의 서막을 여는 그런 질문인 거죠. 아들의 그 모든 방황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두 사람이 집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와, 이건 뭐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집은요, 아들을 보호하고 편안함을 주고 또 대대로 이어진 가치를 품고 있는 말하자면 성역 같은 곳이에요. 내가 너를 감싸는 집을 갖고 있었다. 그건 너를 위해 지어졌다. 이런 말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부심이 느껴지죠? 하지만 아들에게 그 집은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한계의 그 자체였습니다. 집이 저를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딱 잘라 말하죠. 심지어 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아버지는 집과 자기 자신을 거의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는 집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이라는 건물과 아버지를 딱 분리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세계관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가 확 드러납니다. 아들의 이런 반박을 듣자 아버지는 그걸 오만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요, 이 집이라는 보호막과 질서를 떠나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녀석! 네가 맨 땅에서 잠잘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 속에는 아들의 생존 능력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동시에 정해진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이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안식이라는 건 오직 지붕 아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가치 체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섭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부, 즉 집으로 대표되는 이런 물질적인 유산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소유할 수 없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가치들이었던 거죠.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경험과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얻은 것들만이 진짜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아들은 자기가 단순히 유산을 탕진한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연금술사처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치들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환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의 금이라는 물질적인 부는 쾌락이라는 순간의 경험으로,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엄격한 규칙은 환상이라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안에 있던 순결은 시라는 예술적인 창조로, 절제라는 덕목은 욕망이라는 생생한 삶의 에너지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건 그냥 파괴가 아니에요. 기존의 가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창조적인 변환 작업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들은 왜 굳이 이런 변환을 시도했을까요? 그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더 아름다운 불꽃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새로운 열정이 저를 불태우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들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삶이 주는 그런 미지근한 온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렬하고 새로운 열정, 즉 페르베르를 찾아서 떠났던 겁니다. 말 그대로 편안함을 버리고 더 뜨거운 삶을 찾아 나선 여정이었던 거죠. 이 불꽃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불꽃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본 떨기나무의 불꽃 같은 거예요. 이건 빛나기는 하지만 나무를 태워 없애지는 않는 영원하고 안정적인 신성한 불이죠. 반면에 아들이 경험한 불꽃은 모든 것을 소진시키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이건 너무나 강렬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결국 남는 거라고는 희미한 기억과 극심한 결핍뿐인 아주 파괴적인 불이에요. 하나는 영원한 진리를, 다른 하나는 찰나의 실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대화는 아주 역설적인 지점에 도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여정이 결국 궁핍, 즉 빈털터리로 끝났다고 지적해요. 실패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들은 바로 그 궁핍 속에서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었을 때 역설적으로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대가로 지불하고 열정,
이라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를 손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텅 빔으로써 비로소 채워지는 이 역설, 이것이야말로 아들이 사막의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 얻어낸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열정, 즉 페르베루라는 건 정확히 뭘까요? 이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아주 뜨거운 영적 강렬함의 상태를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열정이라는 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건 사막의 갈증과 텅 빈 공허함 속에서 자기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보물 같은 거예요. 안락함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오직 결핍 속에서만 활활 타오르는 영적인 불꽃. 그것이 바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했던 열정의 본질인 셈이죠. 이 문장은 아들의 철학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저의 갈증을 가장 사랑했던 곳은 바로 사막의 메마름 속에서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갈증을 느끼면 그걸 빨리 해소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갈증 그 자체, 그러니까 무언가를 향한 열망과 결핍의 상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의 고통과 열망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한 거죠. 어쩌면 이건 삶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깊은 통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들어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광야에서의 삶이 그렇게나 깨달음을 주는 거였다면 대체 왜 돌아온 걸까요? 만약 결핍 속에서 진중한 열정을 찾았다면 왜 다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대화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들의 대답은 정말이지 너무나 솔직해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가 돌아온 이유는 게으름, 굶주림, 비겁함, 병, 그리고 나약함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막에서 얻었다는 그 숭고한 영적 깨달음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이유들이죠. 그의 드높았던 이상이 혹독한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의 열정을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던 그 불편함과 결핍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의 정신력도 약해진 거죠. 밤의 추위, 굶주림, 불안정한 잠자리는 더 이상 영적인 성찰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한때 감옥이라고 여겼던 그 집의 안락함을 너무나도 간절히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아들 처한 현실과 그가 그리워했던 기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광야에서의 삶은 야생과일이나 메뚜기 같은 언제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식량, 춥고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억 속의 집은 어땠나요? 언제나 풍족하고 잘 차려진 식사,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 그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지는 안락함이 있는 곳이었죠. 바로 이 혹독한 현실과 달콤한 기억 사이의 간극이 결국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 된 겁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싸울 만큼 용감하지도 강하지도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말 처절한 고백이죠. 하지만 그의 말 끝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여운이 남아요. 이 여운 속에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미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항복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광야의 경험을, 심지어 그 쓰라린 패배마저도 온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이 복잡한 심경을 아버지가 놓칠 리가 없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제 살찐 송아지가 맛있었더냐?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그냥 어젯밤 음식 맛이 어땠냐고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너도 집이 주는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들의 그 숭고했던 이상이 결국 현실적인 편안함 앞에서 무너졌다는 걸 확인하려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아버지의 이 마지막 질문에 아들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 대화의 절정이자
어쩌면 이 책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는 땅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도토리의 그 야생의 맛이 제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맛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살진 송아지라는 문명의 맛, 집의 안락함을 실컷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들과 함께 주워 먹었던 그 거칠고 야생적인 도토리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패배 속에서도 자신의 진짜 자아만큼은 놓지 않으려는 영혼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겁니다. 아들의 이 절규에 아버지가 정말이지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대반전이에요. 첫째, 아버지는 집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엄격한 규칙이 사실은 자기 법이 아니라 질서와 규율을 중시하는 형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버지는 아들을 만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아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고백해요. 너를 길 위로 내몬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겁니다. 나는 그 길의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떠났던 그 고통스러운 길 위에서 그 여정의 맨 끝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아버지의 이 고백을 들은 아들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제가 돌아오지 않고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요. 만약 집 밖에서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면 그의 그 고통스러운 여정과 결국 실패로 끝난 귀향은 다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집이라는 구조를 통하지 않고도 아버지와 직접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대답은 아주 깊고 모호한 여운을 남깁니다. 네가 약하다고 느꼈다면 돌아온 것은 잘한 일이다. 이 대답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아들의 나약함을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충분히 강했다면 돌아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품으면서 아들의 실패를 확인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이란 아들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그런 깊고도 어려운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깊고도 복잡했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아들은 쉬라는 말을 듣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내일은 형과 이야기해보라고 지시하죠. 아버지와의 대화가 영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의 것이었다면 이제 그를 기다리는 건 집의 질서를 상징하는 형과의 아주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대립입니다. 과연 형은 돌아온 동생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에 벌어졌던 그 성대한 잔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정말 온 집안이 떠들썩했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잔치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 뜨거웠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고요한 아침. 이제는 지적이고 철학적인 대면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눈물과 포옹만으로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환하게 타오르던 횃불은 다 꺼졌고 시끌벅적했던 음악소리, 웃음소리, 그 모든 게 깊은 정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탕자는 더 이상 눈물이나 회개라는 감정의 방패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신의 여정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왜 아버지를, 아니 정확히는 집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그 본질적인 질문들 앞에 홀로 서서 자기 스스로 답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죄를 묻는 신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인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앙드레지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인류와 신, 그리고 제도라는 것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건 그냥 아들이 잘못했다고 꾸짖고 용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거대한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치열하면서도 심오한 철학적 논쟁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아픈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질문의 톤이에요. 원망이나 분노 같은 게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 그리고 어떻게든 너를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이 느껴지죠. 이건 아들에게 너의 그 철학적 여정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아버지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진정한 이해를 향한 첫 걸음인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 그 겉모습보다도 그 행동을 이끌었던 내면의 목소리, 그 영혼의 진짜 동기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 대답. 정말 이 한 문장이 앙드레지드의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알던 그 익숙한 성경 이야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철학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 즉 신이라는 무한한 존재와 집으로 상징되는 유한한 제도, 다시 말해 조직화된 종교나 딱딱한 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분리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닙니다. 나를 억누르고 숨 막히게 했던 집을 떠난 겁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과 신의 이름으로 인간이 만든 교회가 같지 않다는 이 선언. 이야, 이거야말로 기존의 모든 해석을 뒤엎는 정말 혁명적인 관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드가 말하는 이 집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드에게 집은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걸 가로막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지어졌을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직접 지은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신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이해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 규칙, 교리, 사회적 관습, 이 모든 걸 상징하는 겁니다. 집은 우리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전한 지붕을 주긴 하죠.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지붕이 우리 머리 위에 펼쳐진 저 드넓고 무한한 하늘을 가려버리는 한계를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탕자가 말하고 싶은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신의 무한한 본성과 그 신을 담기 위해 인간이 만든 유한한 제도를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재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건물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공기처럼, 빛처럼 세상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는 우주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하지만 집은 어떤가요? 그 무한한 신을 네모난 벽 안에 가두고 정해진 규칙으로만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위적인 구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 구조물에서 뛰쳐나와서 집 밖의 저 황량한 사막에서 진짜 아버지를 온몸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죠. 자, 이제 아버지의 질문이 바뀝니다. 왜 떠났는가라는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어떻게 썼냐고 묻는 거죠. 원래 성경 이야기에서는 이 재산이 신이 인간에게 준 재능이나 은총을 의미했고 이걸 탕진한 건 곧 죄를 뜻했잖아요. 하지만 지드의 탕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정말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변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그냥 돈을 흥청망청 쓴 탕진이나 낭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다른 가치로 바꾸는 변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어찌 보면 차갑고 딱딱한 미덕들을 자신의 뜨겁고 살아 숨쉬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손에 쥘 수 있는 황금은 생생한 쾌락으로, 지켜야만 하는 기울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으로, 억지로 지키던 순결은 창조적인 영감을 주는 시로, 그리고 영혼을 억누르던 금욕은 삶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 욕망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이건 죄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낸 한 명의 예술가 같은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모든 방황을 정당화하는 단 한 문장입니다. 그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어요. 더 강렬하게, 더 진정성 있게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불태우는 것이었죠. 설령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릴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땔감으로 삼아서 단 한순간이라도 가장 찬란하게 타오르는 유한하기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런 불꽃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화려한 변론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질문이죠. 아들이 내세우는 그 고상한 철학을 넘어서 그가 진짜로 돌아온 이유, 그의 가장 연약한 속내를 파고드는 송곳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만약 사막의 고독 속에서 아버지와 그렇게나 가까웠다면 굳이 자기를 가두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전통적인 이야기를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탕자의 여정에 숨겨져 있던 불편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결국 탕자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귀환이 사랑이나 회개 같은 어떤 숭고한 동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의 발걸음을 돌린 건 지극히 인간적인 나약함이었습니다. 바로 나태함, 질병, 그리고 굶주림, 매일 아침 눈 뜨면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 생존의 고단함에 지쳤고 아무거나 먹다가 몸은 쇠약해졌고 결국에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던 집의 그 풍족한 식사가 너무나 그리워졌던 겁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떠난 영웅적인 탐구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치고 병들고 배고픈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편안함을 찾아서 안락함을 찾아서 집에 돌아온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광야에서 맛보았던 그 자유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 맛이 아무리 거칠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다고 해도 그 야성적인 경험은 그의 정체성의 일부로 영원히 아주 깊이 새겨진 겁니다. 이제 집에서 아무리 부드럽고 맛있는 살찐 송아지 요리를 먹는다고 해도 굶주림 속에서 씹었던 그 야생 도토리의 강렬하고 달콤한 맛을 결코 지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고백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냥 집안에서 팔짱 끼고 아들을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방황하던 그 모든 외로운 여정 속에서 그 길의 가장 먼 끝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야, 이건 탕자의 신학을 아버지가 온전히 인정하고 품어주는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신은 제도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한 개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여정에도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아버지가 직접 확인시켜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아버지와의 따뜻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이해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는 갑자기 차갑고 경직된 질서의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탕자와 그의 형의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이 대결은 아버지의 사랑에 기반한 해방적인 권위와 형이 대표하는 규칙에 기반한 제도적 권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이 형을 그냥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탕자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집의 목소리 그 자체예요. 그는 시스템이고 질서이며 전통입니다. 그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정을, 개인의 진실한 경험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교리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제도의 차가운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형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세계관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죠. 그에게 수능은 최고의 미덕이고 개성은 교만에서 비롯된 가장 위험한 죄악입니다. 질서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는 모든 시도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걸로 취급되는 거죠. 여기서 나는 질서 안에 있다는 말은 거의 내가 바로 질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자신의 질서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오만함까지 느껴집니다. 형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 축소하다, 프랑스어로는 레듀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동생의 개성을 그냥 파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축소하라고, 정돈하라고 말하죠. 이건 세련됨으로 위장한 일종의 절단행위 같은 겁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정원사가 나무의 야성적인 가지들을 사정없이 잘라내서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 걸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형은 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나 욕망 같은 것들을 잘라내서 질서라는 이름의 조화로운 전체에 복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제도적 통제의 핵심에 놓인 아주 교묘하고도 무서운 논리죠. 여기서 형은 가장 대담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진짜 생각을 아는 건 오직 나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말은 곧 탕자가 사막에서 직접 경험했다고 믿는 그 신과의 내밀한 교감, 그 모든 것을 한낱 어리석은 오해나 착각으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제도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다. 당신의 개인적인 체험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요. 이게 바로 두려움을 기반으로 통제를 정당화하는 형의 논리입니다.
그는 집 밖의 세상을 순수한 혼돈과 야만의 세계로 묘사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탐구를 문명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은 본래 약해서 질서라는 튼튼한 울타리가 없으면 금방 혼돈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니까 이미 위대한 선조들의 완성해놓은 모범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가 수천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형은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동생에게 아주 달콤하면서도 오싹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목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약속에는 섬뜩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영원한 감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조건입니다. 탕자는 그 약속 속에 숨겨진 끔찍한 공포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형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탕자는 완벽하게 안전한 우리, 다시 말해 영원한 감옥으로 보는 거죠.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고정되는 삶, 그것은 탕자가 가장 혐오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에게 구원이란 자유로운 움직임과 끝없는 변화이지 영원한 정지와 불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형, 이 두 번의 대화는 탕자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소속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권위를 따를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길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책의 핵심 갈등이 바로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개인의 여정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이른바 해방적인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복종과 순응을 강요하면서 질서 밖의 모든 것을 혼돈으로 규정하는 형으로 대표되는 억압적인 제도의 권위가 있죠. 탕자는 바로 이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구원의 길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탕자의 귀환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내적 여정의 시작인 거죠. 그는 물리적인 집에서는 탈출했지만 이제 자신의 내면에 어떤 목소리로 새로운 집을 지을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이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형이 제시하는 안전하지만 결코 변치 않는 기둥이 될 것인가? 진정한 회복은 규칙에 대한 복종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의 어린 동생은 과연 누구의 길을 자르게 될까요? 자, 아버지의 그 엄격한 권위 앞에서도 그리고 형의 정말 날카로운 비난 앞에서도 꿋꿋했던 탕자. 이제 그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모든 논리와 이성을 다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들어설 수 있는 곳,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앞이죠. 여기서는요,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그런 지성의 칼날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누는 가장 깊고 솔직한 대화만이 시작될 뿐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 발치에 기대 누워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뻣뻣하게 들고 있던 그의 목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가만히 닿아요. 그 순간 아버지와 형 앞에서 그를 감싸고 있던 그 팽팽했던 긴장감이 마치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고요함만이 흐르죠.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요, 우리가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들어야만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가 던지는 첫 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는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라거나 제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 왜 그리 오래 나를 떠나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아들이 없었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텅 비어버렸던 어머니의 세상, 그 순수한 슬픔과 그리움의 무게가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떠남이라는 사건이 어머니에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실 그 자체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그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희망을 놓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혹시 오늘 밤에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저 문은 제대로 열 줄 알까? 이런 사소한 걱정을 했고요. 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바로 그 애가 돌아오는 날이 아닐까 하고 기대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들의 귀환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로 자신의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여서 길 잃은 아들을 기어이 집으로 되돌려 놓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아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의 자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이마를 어머니의 심장보다도 더 낮은 곳에 둔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아버지와 형 앞에서 그토록 내세웠던 모든 지적인 자존심, 그 단단했던 논리의 갑옷을 완전히 부수고 가장 원초적인 존재, 즉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어제의 모든 생각들이 이제는 다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바로 탕자의 그 길고 길었던 방황이 드디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나라는 자아를 버리고 오롯이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대화는 가장 본질적이고 또 어쩌면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들은 왜, 무엇 때문에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어머니는 왜 영원히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바로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너무나도 깊고 슬픈 간극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대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집 밖으로 이끌었니? 하고요.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내 아들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깊은 공포, 내 품 안의 자식을 영원히 빼앗아갈지도 모를 저 바깥 세상의 그 미지의 힘에 대한 어머니의 정말 절박한 물음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지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들은 말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에게 정체성이란 건 집을 떠나 홀로 고독하게 탐구해서 발견해야 하는 내면의 무엇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너는 네 부모의 아들이고 네 형제들 사이의 형제지. 어머니의 세계에서는요, 정체성이라는 건 그렇게 혼자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 이것이 곧 나인 거죠. 이 둘의 대화는요, 정말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다른 우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과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정말 깊은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그의 귀환은 승리에서 돌아온 개선 행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그 고독한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선언이자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그저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그들과 똑같아지는 그 안락함을 갈망할 뿐입니다. 이제 아들은 형에게는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의 전모를 오직 어머니에게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면 그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의 질서에 완전히 복종하기로 결심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굶주림 속에서 썩은 과일이나 설익은 열매로 배를 채웠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자결하는 태양과 살을 애는 듯한 칼날 같은 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냈다고 말하죠. 사막의 뜨거운 모래와 발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덤불도 이겨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건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은 바로 악한 주인들을 섬겨야 했던 그 지독한 굴욕감이었습니다. 몸이 학대당하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자존심마저 굶어야 했던 그 기억이야말로 그를 이 따뜻한 집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든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니는 이제 아들의 미래에 대해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대답은 그가 한때 그토록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바로 그 가족의 질서에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내던지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들이 내놓는 미래 계획은 사실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첫째, 형처럼 될 겁니다. 둘째, 가문의 재산을 관리할 겁니다. 셋째, 부모님이 정해주는 상대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넷째, 그렇게 낳은 자신의 아이들마저도
지금의 자신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복종시키며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나 선택이 완전히 소멸된 삶의 청사진이에요. 한때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질서에 대한 완전한 투항선언인 거죠. 어쩌면 그는 실패로 끝난 자신의 기나긴 여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그 여정의 정반대편에 있는 삶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그의 완전한 체념은 그의 여정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정점을 찍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멀리까지 떠났던 그가 이제는 그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돌아온 셈이니까요. 그의 방황은 결국 완벽한 복종이라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탕자의 길고 길었던 방황이 완전한 복종이라는 결말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틉니다. 이제 초점은 아들의 고백에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불안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어머니의 그 불안감의 정체는 바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막내 동생의 존재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서 과거에 집을 떠났던 바로 이 탕자가 보였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반항의 징후들을 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깊은 걱정을 토로합니다. 그 애는 꼭 네가 떠날 때 무습 같단다 라고요. 지금 돌아온 아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유로운 영혼, 그 불안한 눈빛을 막내 아들에게서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끔찍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그 깊은 두려움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걱정스러운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냅니다. 이건 마치 미래의 탕자가 될 징후들의 체크리스트를 읽어내려가는 것 같아요. 첫째, 책을 너무 많이 읽는데 늘 좋은 책만 읽는 건 아니다. 둘째, 담장 너머의 세상을 보려고 자꾸만 정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 셋째, 가족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농장 인부나 낯선 외부인들과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리고 마지막, 먼 땅에서 온 돼지치기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넋을 잃고 매료되어 있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돌아온 탕자가 걸었던 그 길의 시작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막내 동생과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요. 네가 겪었던 그 끔찍한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그걸 좀 경고해달라고 말이죠. 어머니는 믿는 겁니다. 아들의 그 끔찍했던 고통의 경험이 이제는 동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되리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정말 가슴 아픈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의 선택이 결국 잘못되었다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죠. 아들의 그 길었던 방황이 결국은 이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값비싼 교훈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네, 어머니,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말 대신에 그는 침묵을 선택해요. 그저 동생과 이야기해보겠다고 약속할 뿐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침묵은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다시 미궁 속으로 빠뜨립니다. 그는 과연 동생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향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됩니다. 돌아온 아들은 이제 참회하는 죄인의 자리에서 동생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언자 혹은 어쩌면 조력자의 위치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동생의 탈출을 막아서는 굳건한 벽이 될까요? 아니면 자신이 끝내 이루지 못했던 그 자유의 꿈을 동생이 대신 이룰 수 있도록 남몰래 그의 탈출을 돕는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질문의 답은 드디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밝혀집니다. 자,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대화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돌아온 탕자가 이제는 자신의 길을 따르려는 막내 동생과 어두운 방 안에서 마주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늦은 밤,
텅 빈 벽만 있는 아주 삭막한 방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손에 램프를 들고 조심스럽게 동생의 침대로 다가가죠. 동생이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아주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의 첫 마디가 와, 정말 칼날 같아요. 꿈을 꾸는데 꼭 잠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마음은 이미 이 집을, 이 방을 떠나서 저 멀리 가 있다는 거. 형의 방문이 그저 귀찮고 불쾌한 방해일 뿐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태도에 돌아온 탕자는 정말 당황했겠죠. 그래서 그냥 나가려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요. 이 망설이는 모습에서 그의 복잡한 심정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건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그 복잡하고 실패로 끝난 과거 사이에서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동생이 바로 묻습니다. 말해봐, 형이 보낸 거야? 여기서 형은 그냥 큰형이 아니죠. 이 집안의 법, 질서, 권위. 바로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문의 배후에 그 권위가 있을 거라고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가족의 통제에 대한 깊은 불신이 묻어나는 질문이죠. 돌아온 탕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에요. 형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죠. 이 대답에 동생의 패도가 아주 약간은 누그러져요. 하지만 동시에 뭘 확인하게 되죠? 아, 형은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부탁으로 온 거구나.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내 가족 중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겠어. 이 말이 정말 가슴을 파고들지 않나요? 동생이 느끼는 소외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에게 가족이라는 건 따뜻한 유대나 우정이 아니에요. 그냥 통제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떠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동생이 자기 속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형이 돌아온 그날 밤 자기는 잠 한숨 못 잤다고요. 왜냐? 드디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형을 찾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형이 입고 있던 그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이 자기 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처럼 보였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끼워준 그 특별한 반지도 봤고요. 그런데 형은 자기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걸고 저쪽 방에 가서 큰형하고만 오랫동안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웅처럼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숭배심이 있었기에 그 배신감이 훨씬 더 크고 쓰라리게 다가오는 거죠. 자, 이제 대화의 흐름이 바뀝니다. 형제 간의 사적인 불만에서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인 탐구로 넘어가게 돼요. 동생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형이 떠날 때 잘못된 일을 한다고 느꼈어?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돌아온 탕자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죄를 짓고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그 공식적인 서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척 말고 진짜 그때 떠나는 그 순간에는 뭘 느꼈냐고 하고 묻는 거죠. 여기서 돌아온 탕자의 첫 번째, 정말 결정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아니, 내 안에서 떠나야만 하는 의무 같은 것을 느꼈어.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떠남은 그냥 철없는 변덕이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내면의 명령, 반드시 따라야만 했던 어떤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는 진실이었던 걸 지금은 실수로 만들어버린 게 도대체 뭐야? 정말 예리하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지적이에요. 만약 떠나는 게 한때는 형의 진실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실수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진실이 어떻게 갑자기 실수가 되냐, 그 과정을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밖에서 겪은 고통이 자신을 돌아보게, 즉 성찰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미약한 이성이 그 힘든 고난에 결국 져버렸다고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동생은 그 설명을 듣고 딱 한 단어로 정리해버립니다. 그건 패배라고. 그러자 돌아온 탕자는 그 말을 정정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패배한 게 아니야. 체념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패배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진 거잖아요.
그런데 체념은 내면에서 스스로 항복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는 거죠. 나는 어떤 적에게 진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만들어낸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그 허상, 그 이상적인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라고요. 이때 이 대화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가 터져 나옵니다. 동생이 외치죠. 형, 내가 바로 형이 떠날 때 그 모습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이 잃어버린 그 순수한 출발의 정신, 더럽혀지지 않은 그 떠남의 충동을 이제는 내가 이어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형의 실패한 버전이 아니라 형의 가장 빛나던 시작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이 격정적인 대화는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모입니다. 이 책 전체의 철학을 압축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상징, 바로 야생석류입니다. 동생이 손짓으로 침대 옆 탁자를 가리킵니다. 봐, 저기 탁자 위에 내 베개 옆 찢어진 책 근처에. 추상적인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구체적인 사물로 시선을 확 돌리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든 논쟁을 저것을 보며 이야기하자는 듯이요. 돌아온 탕자가 그걸 보고 말하죠. 벌어진 석류가 하나 보이네? 그리고 이 석류는 누가 가져다 준 거냐면 바로 돼지치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돼지치기는 이 집안의 질서 밖에 있는 사람, 담장박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인물이죠. 그가 가져온 상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야생 석류는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건 한마디로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시고 떫은 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함이나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달콤하지 않고 어려운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집정원에서 잘 가꾸어진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거칠고 야생적이고 그래서 더 진짜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석류를 본 순간 돌아온 탕자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사막에서 찾던 것이 바로 그 갈증이었어.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보통 물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는 물이 아니라 갈증 그 자체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자기 여정의 목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야생석류는 갈증을 해소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갈증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의 목표가 모든 탐색을 끝내버리는 어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답을 찾아 헤매는 과정, 그 탐색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야생석류라는 강력한 상징 안에서 두 형제는 드디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동생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히죠. 이제 돌아온 탕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바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동생이 선언합니다. 나는 밤이 끝나기 전에 떠날 거야. 오늘 밤 동이 트자마자 바로. 이건 그냥 막연한 꿈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일인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도 신은 채 모든 준비를 끝내고 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돌아온 탕자는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하겠다고? 자신의 실패한 여정이 자신의 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동생을 통해 그 여정이 다시 시작되려는 겁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체념이 얼마나 최종적인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형이 나를 위해 길을 열어줬고 형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탱해 줄 거야. 동생은 형을 실패자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선구자로 보는 거죠. 형이 먼저 그 어려운 길을 갔기 때문에 자기는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라 돌아온 탕자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 내 여정은 그냥 개인적인 패배로 끝난 게 아니구나.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한 꼭 필요했던 첫걸음이었구나. 왜 굴복했냐는 동생의 질문에 돌아온 탕자는 마침내 마지막 진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의심했어. 실패의 진짜 이유는 피곤해서도 고통스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의심이 결국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고 안락한 집으로 돌아와 항복하게 만든 겁니다. 그 고백을 들은 동생이 제안합니다. 딱 한마디,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죠.
나와 함께 떠나. 돌아온 탕자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날 내버려둬. 나는 남아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 해. 내가 없으면 너는 더 용감해질 거야. 이건 더 이상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죠. 이건 희생입니다. 동생이 온전히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자신은 이 집안에서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겠다는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동생을 축복합니다. 가거라. 이리 와 안아보자. 내 어린 동생아. 너는 나의 모든 희망을 짊어지고 가는구나. 바로 이 순간 성스러운 계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그 여정의 횃불을, 자신의 희망 전부를 동생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제 그의 새로운 목적은 자신의 여정이 아니라 동생의 여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 책은 어떤 거창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조용하고 긴장감이 넘치면서도 형제애가 느껴지는 다정한 탈출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떠날 시간이 됩니다. 두 형제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꽉 껴안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동생의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램프를 들어올립니다. 이때 그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동생의 탈출을 막으러 왔던 집안의 대리인이 이제는 그 탈출을 돕는 적극적인 공범이 된 거죠. 자신이 막아야 했던 그 반란을 바로 자기 손으로 돕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가 건네는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계단 조심하고. 이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건 내 여정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계단 조심하라는 건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형의 마지막 보살핌이죠. 결국 앙드레지드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지며 끝납니다. 진정한 진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뤄내는 완벽한 성공일까요? 아니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일까요? 첫째 아들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둘째 아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유산이란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자아를 향한 탐구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횃불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바로 그 행위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